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업학과 박사과정 3학차 김준학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ESG 경영 및 주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SG 경영의 이해, 그리고 국내외 주요 사례, 그리고 ESG와 관련된 두 건의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의 이해에서는 ESG의 시작, 개념, 중요성, 투자, ESG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ESG의 시작입니다. ESG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1987년 유엔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라는 데서 지속가능 발전이란 개념이 시작이 되면서 ESG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ESG는 2004년 유엔 산하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인 UN 글로벌 컴팩트가 처음으로 ESG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기업 시민이라는 것은 기업도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과 같이 시민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즉 경제 공동체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기업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기업 시민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ESG는 지난해 블랙락이라고 하는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의 대표가 앞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 ESG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ESG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속의 인물이 블랙락의 대표인 레리 핑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표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기업 가치의 뉴 패러다임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기업들은 재무적 관점에서의 경영 전략만을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비재무적, 즉 ESG 관점의 경영 전략 역시 필요하다. 그래서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의 경영 전략이 합쳐진 기업 가치의 새로운 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ESG 개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겠지만 ESG에 대해서 정의해 본다면 기업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비재무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를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E는 environment입니다. 즉 환경이죠. 환경에는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 환경오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자원 및 폐기물 관리, 구매, 조달 등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S는 소셜로 사회적인 역할을 의미합니다. 즉 고객 만족,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인권, 성별 및 다양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공급망 관리 등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G는 가버넌스, 지배 구조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뇌물 및 반부패, 로비, 정치기부, 기업윤리, 컴플라이언스, 공정 경쟁과 관련된 내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ESG가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리스크 관리,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분석된 자료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정 KPMG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ESG 점수가 높은 기업은 ESG 점수가 낮은 기업에 비해 기업 가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좌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ESG 하위 20% 기업의 가치를 바텀 라인으로 봤을 때 ESG 상위 20% 기업의 가치가 최대 5배 정도 높게 평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ESG 경영을 잘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확보하게 될까요? ESG를 잘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회 요인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는 수익 증가와 비용 감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 증가 관점에서는 ESG 경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한 매출 증대가 가능하고,
ESG를 통해 쌓은 좋은 이미지로 더 좋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설비 투자로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용 감소 차원에서 살펴보면 관련법 규제를 준수하며 과징금 납부와 같은 규제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기대되고 더 나아가 정부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과도한 포장이나 쓰레기 처리 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며 투자자들과의 투명한 소통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자본 조달 비용의 감소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ESG의 중요성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ESG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기존까지의 기업은 재무적 리스크가 주된 리스크였지만 ESG 경영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의 기업들에게는 ESG와 관련된 비재무적 리스크를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장표에서 보듯이 ESG발 리스크는 다음에 7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리스크입니다. 물리적 리스크는 말 그대로 제조 시설 등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같은 걸로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둘째,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기존의 기업은 자사 내에서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괜찮았지만 ESG 경영 관점에서는 공급망, 즉 SCM상에 존재하는 협력사도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셋째, 평판 리스크입니다. 평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겠지만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너의 갑질이나 경영권 분쟁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개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들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고 기업 성과 창출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 소송 리스크는 예를 들면 소비자나 시민들로부터 집단 소송 등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되는 이행 리스크와 ESG 경영 소홀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에 따른 이직 같은 인적 자본 리스크도 있습니다. ESG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ESG가 기업의 투자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책임 투자 원칙이란 건데요. 책임 투자 원칙이란 기관 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 투자 원칙은 유엔의 후원을 받는 책임 투자 원칙 주도기관이란 곳에서 책임 투자 원칙의 원칙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투자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 투자 기관에 서명한 투자 기관은 현재 2372기관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자산의 규모는 86조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8개 기관이 가입 중이며 책임 투자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 투자 기관 서명 기관에서 탈락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ESG 요소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 중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투자기관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투자기관이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로 인식되기도 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주주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요구가 국내에서도 많이 확대가 됐었고 그 결과 2018년 7월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에도 도입돼서 현재 111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ESG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기관이 평가를 각각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딜로이트에서 이런 ESG 평가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건데요.
각각의 평가 기관은 각각의 다른 평가 방법과 척도, 항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다우존스에서 평가하는 방식은 피평가자에게 질문지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100점 척도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윤리경영, 환경성과 등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GRI라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는 기관의 평가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GRI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지속 가능 보고서의 가이드를 만드는 연구센터라고 합니다. GRI는 ESG 평가에 대해 일반, 경제, 환경, 사회 네 가지 분야에 대해 각각의 지표를 운영하고 있고요. 환경 파트를 잠깐 살펴보면 원재료, 에너지, 폐기물, 환경법 준수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폐수 배출량,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3년부터 지배구조를 평가하기 시작했는데 2011년부터 환경 및 사회 부분을 추가하여 ESG의 통합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대상은 약 900개의 상장 회사와 비상장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신규 상장 회사나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회사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홈페이지에서 게시 중이므로 혹시 확인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 모형을 살펴보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각각의 평가 모델과 해당 영역에서 지켜야 할 모범 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법, 제도,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기업 특성을 고려한 가점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8개의 대분류 항목과 281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는데 상세 평가 문항은 평가 대상 기업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항은 주주 권리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공시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평가에 활용하는 자료는 기업의 공시자료와 뉴스, 미디어 등의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평가 절차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인 평가 준비 단계에서는 평가 기업을 선정하고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평가 수행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기본 평가 및 심화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대상 기업에게 평가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고 이때에는 필요할 경우 우수기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시상을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 단계에서는 기업별 평가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경우 등급을 조정하게 되는데 등급 조정은 분기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2020년 ESG 우수 기업을 살펴보면 ESG 대상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선정되었고 지배기업 우수 기업으로는 SC제일은행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 결과는 오른쪽에 보이는 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삼성그룹 계열사의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좋은 등급을 받았지만 빨간색 박스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지배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등급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의 지배 구조가 오너 기업 구조라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지배 구조에서 좀 낮게 평가를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ESG 경영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해외 사례와 국내 SK그룹, 포스코, 삼성그룹, 그리고 쿠팡과 같은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사례 부분에서는 ESG와 관련된 기업 신용 평가 회사들과 테슬라, 애플과 같은 기업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무디스, 피치, S&P 글로벌 같이 기업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회사들은 기존에는 재무성과만을 중심으로 기업 신용등급을 평가했지만 지금은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함께 활용해서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ESG 기반으로 전체 기업 중 33%의 신용등급 조정이 반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기업별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기차의 배터리 원료가 코발트라고 하는데 이 코발트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콩고에서 코발트를 채출하는데 아동의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코발트를 재료에서 코발트 없이 코발트 프리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루이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루이백은 이제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애플은 그래서 2030년까지 자산은 물론 협력사를 포함해서 모두 100%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공급망 내의 모든 협력사의 노동권, 인권, 환경보호를 다룬 행동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서플라이어 코드 오브 컨덕트라는 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에 기반해서 협력사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스프의 경우도 ESG 활동을 통해서 52%의 경영성과 개선이 됐다라고 하고 Together for Sustainability 해서 공동의 화학산업계의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강한 의지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K 역시 애플과 같이 루이백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K그룹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과 태양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수도권 거점에 여러 군데의 오피스를 확보해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교통수단 이용을 감소시켜서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보겠다고 합니다. 끝으로 SK는 해외에서도 ESG 경영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미얀마의 쿡 스토브 보급 사업을 예로 가지고 왔습니다. 쿡 스토브라는 것이 일종의 화로 같은 건데 쿡 스토브를 이용하게 되면 땔감의 소비를 줄여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2019년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5억 달러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포스코는 ESG 채권 발생을 통해 채권 발행으로 사회문제 해소 사업에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사로는 최초로 ESG 그룹이라는 ESG 전문 성과관리 조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해당 조직을 통해 앞서 설명했던 기업 시민 헌장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선포했고요. 자신들의 실천 가이드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사업 특성상 산재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문제 지적 역시 계속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포스코는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3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의 사례입니다. 삼성의 주요 계열사별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의 폐기물 매립을 제로화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석탄 발전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석탄 채굴과 화력발전과 관련된 투자를 중단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코리아 ESG 리더스 지수 편입에는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제외된 사유는 사회적 논쟁 기준 미달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너가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논쟁 이슈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리더스 지수 편입에서는 제외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ESG 경영은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유니콘 기업들도 ESG와 관련된 기회와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미국에서 상장한 쿠팡은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ESG 평가를 받게 될 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민족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배달 음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일회용품을 안 쓰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들 이용하는 당근 마켓의 경우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이러한 사업 모델 자체가 ESG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ESG와 관련된 논문을 간단히 2편 정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하버드에서 출간한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한 주주 행동이란 논문인데요. 연구자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제기된 2665건의 주주 제안 가운데 ESG와 연관성이 높은 주주 제안을 분석했고, 이러한 주주 제안이 ESG 성과와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중대성이 높은 ESG 이슈와 관련된 주주 제안은 기업의 ESG 성과는 증가시키고 기업 가치를 높인다고 확인되었으며, 중대성이 낮은 ESG 이슈와 관련된 주주 제안은 ESG 성과는 증가시키지만 기업 가치는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난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중대성이 낮은 ESG 이슈가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도 ESG 성과는 향상시키다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리인 문제입니다. 즉, 경영진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우호적인 주주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지함에도 중대성이 낮은 ESG 활동에 호응을 한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ESG 관련 이슈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ESG 활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ESG 활동의 효과와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기업 지배 구조원의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ESG 활동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가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3개의 가설을 채택하였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ESG 성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기업 가치는 높을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서의 ESG 성과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에서 ESG 성과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는데, 연구 결과 이 세 가지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선행을 하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기업이 선행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고요. 또한 ESG 활동은 수익성이 뒷받침되거나 투명한 공시를 하는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도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녹화를 진행해 봤는데요. 아직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참 조리 있게 전달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